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11월 5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AI 거품론이 덮친 뉴욕 증시, 간밤 기술주 대부분이 내렸는데요. 그 여파로 국내 증시도 하락 출발 후에 큰 폭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양시장 모두 오후 들어서 그래도 낙폭을 좀 줄인 모습이었어요. 네, 시작하는 분위기에서는 사이드카 오랜만에 그때 이제 블랙 먼데이 이후에 처음 사이드카까지 걸리면서 마이너스 6%까지 보였던 지수가 리커버리를 많이 했죠. 근데 왜 이렇게 급락을 했다가 왜 이렇게 다시 리바운드를 하는지 아직은 개인들의 투심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인사이트 출연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IM증권 리서치본부 박상현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좀 얘기를 했지만 오늘 증시 변동성이 좀 컸잖아요. 네. 왜 그랬는지 이것부터 좀 여쭙고 싶어요. 글쎄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그렇는데 일단 단기 급등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죠. 저희가 9월부터 10월까지 거의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보면 30% 이상 사실은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 부담 속에서 이제 특히 이제 AI 사이클에 대한 어떤 거품론이 나온 것들이 아무래도 좀 차익 실현의 비밀, 특히 이제 외국인이 무섭게 사실은 좀 매도를 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지수 하락폭 자체를 상당히 좀 키운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투심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특히 이제 개인들의 어떤 투자 심리 자체는 여전히 그래도 국내 증시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특히 이제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심리 자체는 여전히 견조한 부분들이 아닌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조금 반등과 급락해서 뭐 상당 부분 좀 낙폭을 좀 줄이는 요인으로 좀 작용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간밤에 사실 뉴욕 증시에서부터 하락세가 시작이 됐던 건데 월가 거물들이 뭐 1, 2년 사이에 10에서 20%의 조정이 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들도 했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글쎄요, 뭐 20%는 뭐 큰 폭의 조정이지만 10%는 사실 조정이라고 보기도 사실은 좀 어려운 좀 애매모호한 수치가 아닐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10에서 20으로 말을 하면서 20 정도면 사실은 단기간에 20 빠지면 사실 우리가 뭐 아무래도 좀 하락장으로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뭐 지금 올라온 폭을 생각해서 10% 조정이라고 하면 뭐 이렇게 조정 뭐 일단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단기적인 조정에 사실은 그칠 수 있는 어떤 폭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계속해서 AI 사이클에 대한 어떤 거품론 뭐 이러한 것들이 좀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서 뭐 여러 월가 CEO라든지 이러한 또 여러 가지 지표들 자체가 아무래도 조금 이제 AI 주가들의 조금 고평가 논란을 좀 촉발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뭐 이런 우리가 자주 표현하는 좀 울고 싶을 때 좀 뺨맞은 격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저는 사실은 이번 주가 조정이 뭐 AI 사이클에 대한 어떤 그 버블론 뭐 이러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주된 원인 자체는 사실은 유동성 자체에 조금 기스가 난 부분들이 아닌가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그 단기 자금 시장을 보게 되면 뭔가 조금 불안한 모습들은 계속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지금 연준에서 이제 은행들이 빚는 스탠딩 레포 자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건 그만큼 금융기관들의 단기 유동성 자체가 상당히 조금 부족하다라는 부분을 좀 보이는 것 같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했지만 그 이제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연방정부 폐쇄가 예상보다 너무 장기화되고 있는 이 부분. 그러니까 지금 오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제 역사상 최고의 어떤 폐쇄를 좀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여파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지표를 통해서 좀 나오긴 하겠지만 일단 자금 시장 쪽에서 지금 미국의 그 재무부의 TJ 잔고, 뭐 정금 그 잔고 자체가 줄어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일단은 시중에 좀 풀려야 되는데 그 돈 자체가 일단은 묶여 있다라는 부분에서 단기 자금 시장의 어떤 경색 뭐 이러한 것들이 좀 있고 또 최근에 여하튼 뭐 오라클, 메타 이러한 빅테크 업들 자체가 이제 회사채 발행을 워낙 그 단기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금들이 일시적으로 조금은 좀 더 이게 그쪽으로 쏠리는 부분에 있어서의 경색 현상이 지금 뭐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이미 금 가격이라든지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을 받는 원인 자체도 이러한 좀 유동성 쪽에서 약간의 조금은 좀 경색 이 부분이 조금 원인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AI 거품론 자체가 자꾸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조정이 좀 강하게 나온 부분들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10만 불이 깨지더라고요. 네. 바로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네. 그 비트코인이 보통 위험 자산의 어떤
그 카나리아 예, 또는 예, 이제 뭐 시그널을 주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약간 이제 고점은 봤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위험 자산에 대한? 뭐 고점을 봤다라고 보기에는 좀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단기 자금 시장, 그러니까 자금 시장에서 조금 유동성 자체가 부족할 때 가장 먼저 손쉽게 사실 털고 나올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이 가상화폐가 아닌가라는 쪽에서 좀 그 가상화폐 쪽에서의 어떤 그 상승 탄력 자체는 상당 부분 조금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좀 약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가상화폐 자체가 뭐 수년간 기준으로 보면 가장 많이 오른 자산이긴 하지만 올해만 보게 되면 사실 별다른 재미가 없었던 시장이거든요.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도 조금은 이제 자금들이 먼저 좀 이탈한 부분이 가상화폐 시장인 부분들이고, 근데 이게 뭐 어서 추세적으로 더 떨어질 거냐, 그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뭐 달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추세적으로 강세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 달러와 가치가 이렇게 뭐 슈퍼 달러, 뭐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한 정도의 어떤 달러 강세가 단기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사실은 좀 커 보이지는 않아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단기 자금 시장 자체가 조금은 해소되는 시그널이 나온다라고 하면 가상화폐 시장도 다시 한번 조금 단기 반등 자체는 사실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달러 인덱스가 거의 석 달여 만에 100선을 봤잖아요. 네, 그러면 달러 강세로 이미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뭐 지금 분위기 자체는 달러 강세인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추세적으로 뭐 슈퍼 달러냐, 그러니까 100선을 넘었는데 우리가 슈퍼 달러라고 하면 뭐 이전에 우리가 미국 금리 인상 사이클 때 뭐 120, 130 정도, 뭐 여기서 한 20% 이상은 더 올라야 사실은 슈퍼 달러라는 표현을 좀 할 수 있는데 지금의 지금의 달러 지수 자체는 올해 5월 달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뭐 그렇게 아직은 달러 지수가 추세적인 어떤 강세로 가고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뭐 강세의 가능성을 뭐 지지는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12월 금리까지는 이제 어떻게 내리겠는데 내년에 금리를 정말 내릴지 안 내릴지 뭐 이 변수가 하나 있는 부분들이고, 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연방정부 폐쇄 이것이 만약 추수감사절 이때까지 만약 해결이 되지 못한다면 올해 미국 연말 경기 자체는 상당히 없을 수도 있는 그 가능성이 사실은 좀 있어서 그렇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더 유동성 자체가 축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것이 이제 달러 이제 강세 요인으로 좀 갈 수 있는 여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그 연방정부 폐쇄를 끌고 갈지는 조금 미지수인 거. 오늘 또 뭐 공교롭게 미국 그 뭐 뉴욕하고 일부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이 결국 압승을 한 부분 자체는 내년도 중간 선거에서 약간은 좀 트럼프 입장에서는 불편한 시그널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보면 어느 정도 연방정부 폐쇄 문제 자체도 추수감사절 이전까지는 어떻게든 해소를 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기대만큼 해소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조금 연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산타넬리 얘기하는데 올해 산타넬리가 사실은 좀 없을 수도 있는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유동성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TJ 장고에 정부 장고에 계속 돈은 쌓이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게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지만 딱 풀리면 그때부터 돈을 막 쏠 거다. 예. 그럼 유동성이 갑자기 풀릴 거다. 예. 이렇게 보면은 그게 이제 셧다운이 정지되는 순간서보다 조금은 그래도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9천억 달러 정도 지금 TGA 잔고에 쌓여 있는데 뭐 그 돈을 다 쓰지는 않겠죠. 그래도 상당액 좀 절반 정도만 사실은 줄어든다 해도 시중에 결국 4, 5천억 달러의 자금이 좀 풀리는 부분들이고요. 또 12월 1일부터 연준이 이제 여하튼 양적 긴축을 중단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효과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서 그렇게 보면 지금의 좀 경색 현상 자체, 단기 자금 시장에 나타나는 경색 현상은 해소가 될 거고 그것이 다시 또 이제 뭐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자산 가격들이 조정을 받았으니까 그 참에 조금 뭐 우리가 바이 더 딥 얘기하듯이 조금 다시 자금들이 좀 유입될 여지는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는 단기 유동성이 줄어든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빅테크들이 몇백억 불씩 발행을 해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채권 국채 발행하는 양식 발행을 해버리니까 당연히 그게 이제 뭐 경쟁률이 3대1 정도 되더라고요. 뭐 500억 하는데 1,500억 불 모이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자금이 글로 빨려 들어갔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자금이 좀 부족해서 올라간 거지 이게 진짜로 뭐 위기가 있어서 바퀴벌레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줄어들진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맞게 생각한 건가요? 예, 뭐 큰 폭의 조정, 그러니까 줄어든 건 아니긴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회사채 발행하는데 좀 자금이 쏠린 부분들도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좀 바퀴벌레 얘기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제 3호 시장 자체가 약간은 좀 자금이 이탈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이탈 부분도 좀 분명히 있는 부분들이고 또 예상보다 저도 사실 예상치 못해 이렇게 장기화 될지 몰랐는데 이제 연방정부 폐사가 이렇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그냥 TJ 잔고 쪽에 완전히 꽉 이렇게 잠겨 있는 자금에 대한 그 물량 규모 자체도 적지 않은 규모이기 때문에 자금 시장에는 상당히 좀 압박 요인으로 좀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의 트리플 A 회사채 금리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 자체는 그렇게 썩 달가운 모습은 아니고요. 특히 이제 오라클 CDS 프리미엄도 보더라도 최근에 그렇죠.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이 일단은 자금 시장에서 약간의 좀 경색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은 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달러원 환율 원화는 계속 더 약세로 가는 상황이 되는 걸까요? 제가 지금 환율 말씀을 드릴 때마다 항상 요새 틀려갖고서 좀 말씀이 이제 이렇게 좀 곤란한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여전히 그래도 좀 원화 환율 자체가 현 레벨은 다소 조금 과도하게 좀 올라온 레벨대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달러가 뭐 강세한 부분도 있지만 원화가 뭐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떨어지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원인은 아무래도 수급적인 요인이 더 좀 강하게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채권 시장에서 자금들 뭐 정확히 확인된 부분들은 아니지만 뭐 싱가포르 자금이 국내 채권 시장에서 조금 많이 이탈을 했다라는 소식도 좀 들리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뭐 200억 달러로 저희가 이제 연간 투자 한도를 이렇게 묶어놓긴 했지만 이게 들어올 돈이 안 들어온다라는 개념으로 또 이해하시는 분도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결국 200억 달러가 배당이라든지 이자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못 들어오다 보면 결국 국내 수급적인 부분에서 악재가 아니냐라는 부분에 얘기도 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뭐 그렇게 보면 조금 원달러 환율이 그러한 수급적인 측면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어떤 지금 상황 또 외국인 지금 주식장으로서도 많이 좀 빠져나오서 내려오지 못하는 부분들이지만 앞서 지금 얘기드렸듯이 뭐 AI 사이클 이러한 것들이 뭐 어떤 추세적인 하락이 아니라 저희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이제 그것에 대한 낙수 효과를 국내 반도체 업체라든지 이러한 쪽이 계속 누릴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보면 뭐 수출도 좋아질 거고요. 또 자금들 자체도 다시 또 이제 주식시장으로 또 유입이 되는 효과, 또 여하튼 내년 4월에 지금 계속 얘기되는 WGBI 편입에 따른 수급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달러가 아주 뭐 지금 제 예상과는 슈퍼 달러가 되지 않는 이상은 좀 원 달러 환율이 뭐 1,500원대로 간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이제 자금 시장 이러한 경색 현상, 달러 유동성이 부족하는 현상이 완화가 되게 되면 달러도 약세거든요. 원화도 좀 강세 쪽으로 좀 방향을 좀 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어. 연말경에는 원 달러 환율이 한 1,400원 뭐 이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좀 내려올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이제 그 요새 많이 질문받는 게 이제 1,400원대가 정말 뉴노멀이냐, 뭐 또 환율이 정말 외국인 수급에 있어 악재냐, 뭐 이러한 얘기를 좀 많이 물어보시는데 글쎄요, 저는 뭐 뉴노멀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뭐 1,400원에 대한 환율 부담을 너무 이렇게 과거처럼 가질 필요는 없지 않냐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만의 유독 원화 약세 현상이라면 우려를 해야겠죠. 근데 지금 보면 엔화도 약세고 파운드 가치도 약세고 뭐 유로 가치도 보면은 한때 뭐 1.78까지 갔다가 지금 1.15까지 떨어지는 이러한 상황들이어서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좀 달러의 어떤 단기 유동성 어떤 현상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좀 달러 강세 또 주요 통화 약세가 되는 쪽에서 우리가 편성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그렇게 되면 지금 1,400원대 환율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뭐 말씀드린 대로 관세 충격을 상쇄하는 효과도 있고 또 기업 실적을 개선시키는 효과도 저희가 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의 어떤 1,400원대 환율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부담을 저는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환율이라는 게 변동성만 좀 낮으면 네. 기업들도 괜찮고 아무 문제가 별로 없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근데 지금은 막 너무 너를 뛰니까 기업들이 이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러니까 이제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엔화 같은 경우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얘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155 가려고 했더니 갑자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아니라 신규로 한다고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제 일본 주식을 막 올려버렸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엔 달러는 어떻게 보세요? 엔달러도 사실은 저는 상당히 막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제2의 뭐 아베노믹스를 추진하겠다라고 하지만
지금의 일본 경제는 아베 정권 당시하고는 분명히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물가가 디플레에서 인플레로 가는 상황들이고 또 성장 자체도 뭐 마이너스 성장에서 지금은 뭐 안정적인 플러스 성장을 사실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여기서 돈 풀기 정책을 더 한다, 엔화를 더 약세로 간다라는 부분 자체는 자칫 일본의 국채 금리를 더 급등시키고 또 물가를 통제하기 좀 어려운 수준까지도 올릴 수 있는 악재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보면 쉽게 돈을 푼다라는 것이 저는 쉽지 않을 거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엔화 환율이 뭐 154엔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구조 개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슈퍼 엔저를 용인한다라고 하면 뭐 그렇게 구두 개입이 나오지 않을 텐데 이게 자주 구두 개입이 나오는 부분 자체는 미국과의 환율 협정.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미국이 엔화의 슈퍼 엔저 자체를 그렇게 용인하지는 않을 거로 좀 보고 있어서 엔화 환율 자체도 그러니까 엔달러 환율 자체도 150원 중반대 이상으로 사실은 좀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은 구조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대미 투자 금액에서 현금 투자 연간 상한은 200억 달러로 지금 됐는데 일단 이 안에서 50억 달러를 채권 발행으로 조달해서 뭐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던데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채권이고 그러면 또 채권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이제 국내 아마 그 좀 부족한 자금에 대해서는 이제 기체를 통해서 아마 자금을 조달을 할 것 같은데 국내에서 자금을 조달하지는 않을 거로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해외에서 해외물을 발행해서 아마 자금을 조달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50억 달러라고 해도 또 이제 국내에서 발행했을 때 뭐 국채 공급에 대한 부분도 아니 뭐 채권 공급에 대한 부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환전 수요에 대한 논란을 사실은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국내에서 사실은 이러한 기체를 하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해외 쪽에서 어떻게든지 그 달러 채권 뭐 다른 어떤 형태를 통해서 기체를 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보게 되면 국내 채권 시장 또 금리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 않겠느냐. 또 환율에 미치는 영향도 말씀드린 대로 뭐 200억이 뭐 들어오지 안 들어오지 한 논란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그 국내 환율 쪽에서도 만약 정말 200억 달러 내외에서만 이렇게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뭐 지금 우리나라 4,200억 달러 외환 보유고 갖고 있는데 뭐 3, 4% 뭐 한 4%만 좀 수익률을 생각하더라도 결국 한 160억에서 한 200억 달러 정도 조달 가능한 부분들이니까요. 그렇게 보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이 국내 채권 시장, 뭐 금리에는 그렇게 큰 악재로 좀 부담이 되지는 않을 거 보고 있고요. 뭐 지금 이게 우리나라만 사실은 이제 뭐 미국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일본도 투자하고 유럽도 사실은 투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이게 꼭 뭐 그것은 그 나라는 기축통화고 우리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이 더 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뭐 저는 이렇게 좀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대미 투금 기금채라는 게 외평채랑 비슷한 건가요? 어떤 방식으로 발행되는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겠지만 결국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달러로 발행하면 결국 외평채랑 비슷하게 그냥 외국 투자자들한테 한국 국채 파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직 정확하게는 어떤 뭐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서 제가 뭐 확답은 드리기는 어렵긴 하지만 지금 구조상으로 뭐 지금에 들리는 여러 가지 소리로 봐서는 뭐 좀 외평채의 어떤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이제 발행하다 보니까 이제 외환 보유액 자체가 최근 들어서 뭐 늘긴 늘었다. 4,288억 불이라고 되는데 다른 나라 대비해서는 우리가 조금 늘었다. 아시아 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진짜 환율 개입을 해서 이런 건가요? 아니면 왜 이런 건가요? 실제로 진짜로 무역 수지 흑자나는 거 대비해서는 별로 안 늘어서 어떤 걸까요? 글쎄 뭐 정확하게 제가 그 뭐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보게 되면 사실은 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보게 되면 아무래도 좀 해외로 나가는 그 수요, 그 달러 수요 자체가 상당히 많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기금이라든지 또 개인 투자분들 자체가 뭐 아무리 국내 증시가 좋더라도 사실은 해외 투자 비중 자체를 상당히 늘리는 부분들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기업들 자체가 해외에서 번 돈을 자체를 국내에 사실은 그렇게 많이 갖고 들어오지 않는 성향들도 조금은 뭐 여러 가지 경상수지라든지 무역수지 흑자 규모에 비해서는 이제 이게 외환 보유고 자체 증가폭 자체가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인 어떤 모습을 좀 보이는 원인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 전망도 좀 부탁드려봐도 될까요? 올해 채권 투자로는 좀 힘들었던 한 해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내년 채권 시장은 어떻게 좀 보세요? 내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예. 그러니까 올해도 당초 기대가 보면 상당히 이제 금리도 많이 떨어지면서 좀 채권 투자에 좀 기회다라는 얘기가 사실은 좀 많았었는데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사실은 채권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들인 것 같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 국채 발행 물량 아무래도 재정에 대한 리스크 자체가 여전히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금리를 내려도 이게 금리 인하 효과 자체가 사실은 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유럽도 그렇지만 미국도 뭐 여러 가지 좀 관세 정책도 피고 뭐 하는 상황들이긴 하지만 지금 뭐 단기 금리는 사실은 뭐 조금 내려왔다 해도 장기 금리 자체, 그러니까 10년 국채 금리가 4%에서 딱 걸쳐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어서 그 영향이 뭐 아무래도 전 세계 채권 시장에도 좀 적지 않아 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럼 내년에 미국의 그럼 그 장기물 자체가 그럼 많이 떨어지겠느냐라는 거는 아직 좀 불투명한 상황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재정 수지가 개선이 될 거로 보고는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그 재정 적자폭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당연히 채권 발행 물량 자체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이제 그러한 부분에다가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 자체도 내년에 뭐 고르시는 분에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내년 상반기에 한두 번으로 거의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친트럼프 연준 의장이 들어와서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물가 자체가 그렇게 유의미하게 떨어지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연준 입장에서 무턱대고 금리를 내리기는 사실은 좀 어렵다라는 부분에서 금리의 좀 하방 경직성이 상당 부분 있을 거로 좀 보고 있고요. 또 국내적으로 와서 보면 뭐 잘 아시겠지만 당초는 뭐 올해 한 2번 정도까지도 내릴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내리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실제 지금 서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 모습인 상황들이어서 올해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간 게 아닌가라는 어떤 얘기도 사실은 좀 나온 상황들이고 그럼 내년에 가서 뭐가 상황이 크게 개선되겠느냐 쉽지 않은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 가격 같은 게 저 개인적으로 뭐 여러 가지 뭐 수급적인 요인도 있긴 하지만 결국 심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 심리 자체를 서울 지역에 특히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한 그 아파트 상승세의 심리를 꺾는 게 그렇게 쉬운 과제는 아닐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뭐 주택 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자금 이동하는 머니 부부를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주식 시장이 이렇게 오르게 되면 주식 시장에 돈 번 분이 결국 다시 부동산으로 가는 머니 부부가 사실은 나올 수도 있는 상황들이어서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의 그 서울 지역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매수 심리 자체가 뭐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쉽게 꺾이지는 않아서 그렇게 보면 한은이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데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보면 내년에 성장에 대한 부분 그러한 부분에서 보게 되면 좀 국채 금리 자체가 떨어지는 하락폭이 좀 제한적일 수 있고 또 성장 자체도 올해보다 내년이 아무래도 성장률이 높아지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서도 이제 금리 하락을 좀 제한할 수 있어서 뭐 특별한 어떤 그 경기와 관련된 아주 심각한 어떤 리스크가 발생하기 전까지 그래서 채권 금리의 어떤 뭐 하락은 좀 예상은 하겠지만 하락폭 자체는 상당히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 또 정부가 뭐 아시겠지만 확대 재정을 좀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내년에는 또 일부에서는 지방채도 많이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또 얘기도 들리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국채 금리의 흐름에 있어서는 호재보다는 사실은 좀 악재가 지금 아직까지는 좀 많이 보이는 상황으로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까지만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라고 해서 네. 이제 금값을 막 4,400불, 4,300불까지 상승을 시켰었는데 네. 요즘 이제 좀 잠잠해져서 4,000불 이하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면서 또 디베이스먼트는 좀 없어졌는데 말은 그러면서 또 달러 강세가 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더 조용해진 상황인데 지금 이제 못 샀던 분들은 지금쯤 사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값은 그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좀 커 보이지는 않고요. 오히려 조금 상승이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연준이 뭐 금리를 뭐 한두 차례 뭐이지만 내릴 여지가 여전히 좀 열려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유동성과 관련돼서도 아직 그렇게 유동성 자체가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은 사실은 커 보이지는 않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뭐 미국의 어떤 국채
발행량도 많은 부분에 대한 것도 있긴 하지만 중앙은행들이 대부분의 경우 지금 미 국채하고 금의 비중 자체가 점점 더 이제 가까워지고 그 비중 자체가 거의 비슷해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오히려 역전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중앙은행 수요 자체가 여전히 계속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고 또 내년에 그 여하튼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그 중간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온갖 얘기를 또 꺼내내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키운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또 안전자산으로서 금이 또 주목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금 가격 자체는 지금의 어떤 조정 자체가 뭐 그렇게 길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뭐 지금까지 뭐 급등세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완만한 상승세는 내년에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힘들었다 보니까 어떻게든 좀 희망적인 부분을 찾고 싶은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에 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네요. 그 미중 정상회담 결과로 나왔던 뭐 펜타닐 관세 10%포인트 인하하고 이런 내용들의 행정명령 서명을 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그래도 좀 시장에 있어서 불확실 요인을 좀 줄여주는 요소라고 봐도 될까요? 글쎄요, 뭐 이미 다 뭐 합의한 내용을 그냥 서명한 것뿐이라서 아니, 서명을 안 할 것만 같았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뭐 미국 입장에서 사실은 서명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특히 시투류라든지 이런 것들에 절대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당분간은 좀 봉합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제 미중 이정 패권이 조금 이제 뭐 그 갈등 자체가 좀 진정된 것이 그렇게 주식시장에 호재로 좀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가 이제 뭐 당장은 아니지만 사실 이 우리가 미중 패권 갈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사실 많이 보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될 것이 뭐 긍정적이라고 하지만 하여튼 여하튼 주식시장에 조금 모멘텀을 좀 줄 수 있던 것이 이러한 미중의 그 무역 갈등, 패권 갈등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경제 안보 갈등으로 다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렇게 되면 그 경제 안보 갈등이라는 부분에서 결국 수혜를 볼 수 있는 거는 뭐 AI도 마찬가지겠죠. 결국 AI라는 주권을 서로 이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투자를 서로 경쟁적으로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뭐 시투류라든지 이러한 부분의 투자 자체 또는 방산이라든지 이러한 쪽의 투자를 결국 다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얼마 전에 JP모건이 10년간 1조 5천억 달러 지금 미국 전략산업에 투자하겠다라는 얘기를 보게 되면 그 항목들이 결국 안보, 경제 안보와 관련된 미국의 경제 안보와 관련된 주력 산업에 투자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그 경제 안보와 관련된 쪽에서의 어떤 모멘텀 자체는 앞으로 더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뭐 이 미중 갈등 문제를 좀 다른 시각에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하튼 또 말씀드리지만 뭐 11월 중에 결국 연방정부 폐쇄가 결국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유동성이라는 부분 자체가 다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는 지금 뭐 고평가 얘기가 있지만 또 그것을 또 누르고 뭐 걱정의 벽을 계속 좀 다시 타오를 수 있는 중요한 좀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조금 뭐 최근에 주식시장이 조금은 뭐 단기 조정은 거칠 수 있긴 하지만 어떤 추세적인 상승 흐름 자체가 뭐 이제 끝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다시 뭐 연말을 앞두고 다시 좀 상승 자체가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힘들었던 하루에 마지막 말로 조금 위안을 얻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코스피가 최고가 행진이었는데 오늘은 이 장중 계속해서 뭐 3,900선 내주는 모습도 나왔고 변동성을 상당히 키웠습니다.
그리고 간만에 이제 한국 거래소에서 사이드카라고 이제 거래가 중지되는 사태까지 봤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가 때는 4,000도 회복했고요 코스피는.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900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서 그래도 조금 한숨을 좀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뭐 일부에서는 이번 조정이 랠리의 끝이 아니라 뭐 숨고르기 이런 시각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요거 지금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저희가 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승환 LS증권 이사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에는 정말 다들 철렁하셨을 것 같은데 이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이제 조정이 나오는데 너무 세게 나와가지고 하루에 지수가 5% 빠진 거는 거의 코로나 이후로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좀 되게 저도 좀 당황스러웠고 사실 이제 월요일 날 조금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좀 포모가 좀 오신 거는 같더라고요. 왜냐면 월요일 날 그 4,200을 넘는데 개인 투자분들이 좀 추격 매수를 좀 하셨거든요. 그날은 한 8천억인가 9천억 사신 것 같아요. 근데 다음 날부터 이제 좀 증시가 조정이 좀 세게 나왔고, 근데 이제 미국 증시가 좀 안 좋았잖아요. 근데 사실 미국 증시에서 뭐 팔란티어나 이런 기업들의 문제는 사실 없었던 것 같은데, 미국 증시 빠진 원인을 보니까 이제 미국의 그 셧다운이 좀 일단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단기 유동성이 좀 문제를 일으켜서 그래서 미국 증시는 이제 저는 매일 아침마다 시험을 쓰거든요. 이거 좀 약간 아프긴 하겠다. 네, 이거 좀 기분 안 좋다. 왜냐면 예상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미국을 딱 보면 한국도 좀 그림이 좀 그려지긴 하는데 그게 좀 보이긴 했어요. 그리고 미국도 오늘 딱 그 경기 방어주만 딱 올라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한국도 아침에 그대로 움직여 버리더라고요, 똑같이. 근데 이제 생각 못했던 거 뭐 설마 4천까지 깨겠냐, 뭐 이런 거 정도는 생각을 못했는데. 너무 급하게 뺐고, 근데 뭐 이런 분도 있어요. 뭐 기왕 빠질 건 차라리 그냥 한 번에 확 빠졌다 가는 게 빠르지 않냐 이런 분도 있고, 근데 이제 어쨌든 조정 나오면 다 힘드시거든요. 근데 이제 고민은 그거죠.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단기 조정이냐, 뭐 아니면 이제 진짜 끝난 거냐, 요거에 대한 좀 고민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단기 조정이라고 이제 보통 생각을 하면은 이제 어디서 사야 될까 이런 네. 고민을 하는 거고 이제 아니다 이거 추세가 고점 찍은 거 아니야라고 하면 이제 포지션 줄여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완전 반대잖아요. 지금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뭐 당연히 전자고요. 왜냐하면 이게 미국 증시 이제 빠진 이유가 단기 유동성 경색인데 이제 근본 원인은 이제 셧다운 들어가면서 이게 처음에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미국 정부도 자금이 말라갈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재무부 이제 그 TJ라 그러죠 우리가 보통. 예, 거기 이제 연준에 있는 그 계좌인데 거기서 이제 자금을 빼가지고 지출들을 많이 할 텐데 그걸 좀 활용을 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돈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시중에서 돈을 구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몰리다 보니까 유동성이 좀 말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달러가 막 100 넘어가고 튀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기술주한테 되게 안 좋은 신호죠. 일단은 왜냐하면 자금 경색이 생기면 많이 오른 기업부터 일단 팔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미국에서도 나왔고, 근데 이제 이게 그러면 계속될 건가 이걸 고민해봐야 되는데 사실 셧다운이라는 거는 지금 계속 이어지는데 이게 뭐 정말 내년까지 간다고 보신 분은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게 결국에 해결될 문제잖아요. 뭐 영원할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셧다운으로 인한 이 문제는 결국 시간이 좀 해결할 문제다. 다만 그게 11월 중에 끝날지 12월 중에 끝날지 모르니까 좀 우리가 당분간 좀 불편해도 이걸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이게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또 12월에는 연준이 양적 긴축 끝내버리거든요. 이미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유동성은 다시 돌아올 거고 이런 상황으로 좀 자금 경색 문제가 발생하면 연준도 12월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여전히 인하 확률이 좀 높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FMC가 12월 9일인가 아마 10일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시장이 막 이런 이슈들 때문에. 근데 연준이 그걸 좀 매듭을 잘 지어준다면 결국엔 시장은 또 유동성이 다시 풀리면서 정상적으로 좀 복귀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좀 11월은 조금 각오는 좀 해야 되는 각오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상승장에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11월에 조금만 빠져도 아플 수 있잖아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그거는 좀 인내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기에는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뭐 어차피 수익 뭐 30-40% 상승 있는 분들은 여기서 10% 빠져도 별로 큰 문제가 없고 근데 이제 신규 투자자가 문제잖아요. 그럼 신규 투자자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투자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거죠. 진짜 이제 이게 단기 조정이라는 거를 본인이 먼저 인지를 해줘야 돼요.
이게 그게 없이 들어가면은 이제 이게 왜냐하면 주식 투자하다 보면 단기로 내가 이제 밀릴 때 샀는데 더 빠지는 경우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이제 내가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제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거기서 더 빠지는 구간에서 오히려 사야 되는데 손절하는 경우도 발생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조정은 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인지를 하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보통 코스피나 뭐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초강세장에서 꼭 한 보통 10%씩은 빠져요. 고점 대비. 그게 우리가 대충 계산하면 3,800 나와요. 사실 오늘 아침에 한번 거의 갈 뻔했잖아요. 거의 갔다 온 네, 거예요. 근데 또 갈 수도 있어요, 사실은. 또 갈 수도 있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바닥 따지는 게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근데 이제 뭐 너무 놀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뭐 거의 간다고 해도 한다고 뭐 증시가 무너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되게 정상적이에요, 그게. 고점에서 10% 조정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2배 간 적도 있었고 옛날에. 그래서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조정 기간은 최소 한 달은 걸렸고 그 폭은 뭐 심지어 20% 이상 조정 나온 적도 있어요. 우리 모르죠. 근데 그 정도 조정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10%.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도 4,000 깨졌지만 4,000부터 한 3,800까지는 이게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이제 모아가는 거죠. 분할로 천천히 오르는 날 사지 마시고 이렇게 오늘처럼 빠지는 날이 있으면, 대신에 이제 두 번째 고민은 그거죠. 뭘 살까? 그러니까 섹터에 대한 고민인데, 섹터는 그냥 뭐 당연히 주도주입니다. 주도주를 하셔야 돼요. 그냥 3전 하나씩 사야 되는 거죠. 뭐 그런 거나 뭐 우리 흔히 다 알잖아요. 뭐 아까도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주도주가 이번 사이클 강세장 사이클 끝나기 전까지는 끝까지 주도주예요. 예, 오르면 더 오르고 빠지면 덜 빠져요. 예, 그리고 빠질 때도 제일 나중에 빠져요. 사실 이게 만약에 상승률이 끝난다고 봤을 때. 그래서 주도주 못 담으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를 저는 좀 활용해야 된다. 지금 주도주라고 표현하시는데 주도주라 하시면 반도체랑 또 반도체도 있을 거고 조선도 있고, 조선도 있고, 뭐 변압기도 있고요. 변압기도 있고, 뭐 방산도 있을 방산도 거고. 있고. 예. 뭐 그러니까 되게 많죠. 종류들은 좀 여러 개 있는데 흔히 말하는 우리가 뭐 조방원 얘기도 많이 조방원. 하잖아요. 뭐 로봇도 있고 이런 섹터들이 일회성 이슈로 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보시고, 다만 이제 하반기 그렇게 강했는데 저는 주도주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간 업종들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엔터 업종. 엔터. 네, 엔터는 주도주로 보고 있거든요. 내년에 어제 BTS도 돌아오기 때문에 상당히 좀 효과 있을 것 같고, 그다음 오늘 보니까 네이버가 또 실적 상당히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급락장에서 주가 급등했던데, 그게 그냥 오른 게 아니라 이 전자상거래 이쪽 그 매출도 괜찮았던 것 같고, 저는 이제 기대하는 게 사실 그런 것도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어쨌든 저도 한국에는 이제 열릴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랑 두나무가 그 그림을 일단 지금 그리고 있잖아요. 아직은 이제 완성은 안 됐지만 그러다 말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련된 새로운 산업들, 코인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가 앞장서서 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뭐 빨리 올지 늦게 올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이제 결국엔 좀 올 거라고 보고 있어서, 그런 섹터들도 주도주는 아직은 아니지만 한번 이런 이제 조정 구간에서 한번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순환매가 일어나니까 이제 은행주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분리과세 결국 과세 나오면은 이슈는 되니까, 그러면은 그때 한번 가니까 지금 사서 모았다가 그거 발표할 때 팔면 된다. 항상 모든 사람이 이제 세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가 나오면 팔기 위해서 그 전에 뭘 미리 사자, 뭐 이런 거. 근데 저는 은행주는 사고 팔고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고 팔고 안 하는 게 그냥 낫다. 계속 배당만 받으시고, 아니 왜냐하면 배당 받아도 그동안은 사실 지난 몇 년을 보면 좀 은행주가 계속 주가는 제자리인데 배당은 많이 줬는데 지금은 어땠죠? 주가도 오르고 배당도 많이 줘요. 근데 앞으로도 저는 주가는 더 오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 상황에서 배당은 기본적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꾸준히 정말 은행주처럼 편하게 중장기 투자할 수 있는 섹터가 몇 개 안 되거든요. 돈도 잘 버는 섹터니까 경쟁도 사실 없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은행주 몇 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 업종 같은 경우는 뭐 은행을 세론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뭐 세론할 게 있나요? 은행이 뭐 엄청 오를 것도 아니고 그냥 잔잔하게 저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우상향하는 업종 같아서 뭐 사고 판다는 느낌보다 저는 은행은 그냥 자산 개념으로 모아가는 게 제일 좋은 전략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패널분들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투자가 어려운 게 아닌데 저만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도 뭐 네이버 실적도 얘기를 해주셔서 실적들 나온 것들 좀 여쭤볼게요. 뭐 쿠팡도 미증시에서도 지금 실적 나왔는데 사실
쿠팡 실적 자체로 보면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수익성 측면에서는 좀 우려되는 거 아닌가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근데 쿠팡은 뭐 저도 이제 제가 뭐 미국 기업까지 자세히 분석은 안 하지만 어쨌든 쿠팡이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네이버도 사실 커머스라 그러죠. 이 상거래 요 매출이 지금 35%나 고성장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쿠팡 같은 경우는 이제 이용 고객이죠. 여기가 뭐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인데 계속해서 여기 좀 증가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근데 이제 쿠팡도 이제 흑자전환 하면서 이익이 이제 뭐 1,000억대, 2,000억대로 나오는데 사실 이제 고민은 그거죠. 여기서 더 퀀텀 점프를 하기가 등치가 워낙 크다 보니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성장률로 보면은 이게 정말 뭐 매년 이렇게 고성장하기는 좀 쉽지 않죠. 예,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시장을 지금 장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유지하는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많은 커머스 기업들이 좀 힘들어졌고 사실상 네이버랑 이제 이 쿠팡이 가져가는 양강 구도는 저는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쿠팡이 지금 추진하는 모델 자체가 아마존을 잠깐 좀 벤치마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클라우드 사업한다는 얘기도 그때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대만도 성과 되게 좋더라고요. 대만에도 쿠팡이 이제 이런 서비스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만큼 아니더라도 성장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쿠팡도 우리나라 어쨌든 독점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뭐 부침은 있더라도 크게 뭐 이렇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뭔가 문제가 생길 만한 지금 요소는 없다. 그리고 뭐 쿠팡은 제가 아니더라도 지금 전 국민이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어느 날 쿠팡 클릭 안 한다. 네, 그때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쿠팡의 대체제가 나온다면. 근데 그럴 일은 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이제 은행 얘기 잠깐 했었는데 카카오뱅크는 기존에 있는 은행주랑은 좀 다르잖아요. 다르죠. 네, 다른데 지금 순이익이 3,700억이 넘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근데 이제 이게 카카오뱅크가 시가총액이 또 싼 건 아니다 보니까 밸류로 보면요. 다른 은행주들보다 너무 높은 거죠, 사실은. 밸류 자체가. 그래서 뭐 돈 잘 번 거는 인정하지만 사실 카카오뱅크가 이제 이 PER이나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싼 건 또 아니니까 이게 좀 그러니까 성격이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카오뱅크도 엄밀히 따지면 은행은 맞거든요. 본업은 은행이잖아요. 네, 은행인데 여기 이제 카카오가 들어가고 왠지 또 플랫폼 기업 같고 그래서 옛날에 상장할 때는 상장하자마자 이거는 은행 아니다. 그쵸. 그래서 주가가 날라갔죠. 정말 하늘 높이 갔는데 나중에 빠지고 나서는 야 너도 은행 아니야? 예, 은행주랑 같이 놓고 보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이렇게 빠졌는데도. 예, 이제 그러니까 결국 그걸 어떻게 평가하냐의 문제인데 어쨌든 본업은 은행이고 돈 잘 벌기 때문에 저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의 시총을 유지하려면 뭔가 플랫폼 쪽에서 뭔가 더 보여줄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페이도 있고 거기에 아까 제가 스테이블 코인 얘기도 했지만 뭔가 이제 그런 좀 새로운 산업에서 성장할 수 있는 좀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좀 고평가 부담은 있더라도 일단 이익 자체는 굉장히 좀 견조하게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카카오뱅크도 어쨌든 좀 견조한 주가 흐름 나오지 않을까 싶고 다만 카카오뱅크를 배당으로 투자하신 분은 없잖아요. 예, 그 매력이 없다는 게 조금 이제 좀 할인 요인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스테이블코인 계속 얘기하시는데 이제 스테이블코인 같은 경우도 한국은행이 이제 은행들한테 해줄 것 같았잖아요. 일단 시작은. 네. 그리고 카카오랑 네이버. 그러면 카카오뱅크는 은행에 붙어서 쪽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인가요? 아니면 카카오에 붙어서 발행하는 스테이블 근데 코인일까요? 그거는 이제 교통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자기들끼리 하겠죠. 근데 이제 어차피 카카오페이가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봐요. 아, 오히려 페이 쪽이. 페이가 한다. 예, 페이가 좀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같은 또 금융 계열사니까 저는 그걸 통해서 시너지 효과 낼 건 좀 되게 많다고 있다. 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랑 카카오가 경쟁할 것 같아요. 이쪽 시장 자체도. 근데 네이버가 좀 앞설 수 있다고 보는 건 두나무를 만약에 가져가게 된다면 이건 정말 게임이 좀 달라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압도적인 그 업비트 요걸 품게 되는 거니까 이게 발행해서 유통하기가 너무 좋은 구조로 가버려요. 그래서 그 부분은 카카오한테 좀 위협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모든 거는 이제 두나무랑 정말 네이버가 진짜 할 수 있는 거냐. 요게 좀 일단은 가장 일차적인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간밤에 또 팔란티어도 급락하는 상황이었었는데 마이클 버리가 뭐 공매도 포지션 잡았다 하면서 그게 많이 부각이 됐던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다른 이슈가 없어서 유독 이 이슈가 더 크게 보였던 것 같기도 하고 이 이슈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저희가 봐야 될까요? 근데 이제 여기 팔란티어의 그 이제 CEO가 이제 바로
언급을 했더라고요. 마이클 버리를 굉장히 맹비난을 했어요. 세상에 AI랑 이제 온톨로지, 그러니까 이 팔란티어 시스템을 요새 기업들이 많이 쓰고 있잖아요. 기업 안에 넣어가지고 그걸 이제 온톨로지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뭔가 새로운 혁신을 창조하고 있는데 여기다 웬 공매도냐? 예,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거기다 엔비디아까지 지금 같이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황당하다는 듯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팔란티어 CEO도 알아요. 주주 서한도 얼마 전에 보냈는데, 그러니까 주주분들을 되게 이게 떠받쳐 주더라고요. 왜냐하면 항상 고평가 논란이 있는 기업이에요. 뭐 PER 막 400배 되니까. 예. 근데 저는 PER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회사가 그렇게 높은 가치 받는 거는 그러니까 그거죠. 지금 버는 돈에 비해서 비싼 건 맞죠. 근데 이 회사는 거의 경쟁자가 없어요, 사실상. 방산 쪽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이 온톨로지를 너무나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 제품을,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를 쓰면 뭐 그런 표현도 했더라고요. 여기 팔란티어 CTO가 이제 물론 자화자찬일 수도 있는데 그 일반적인 회사원이 슈퍼맨이 될 수가 있대요. 초능력자가 자기네 소프트웨어를 쓰면 그만큼 이제 혁신적인 소프트웨어라고 이제 칭찬을 했는데 그런 회사를 이제 공매도를 이렇게 세게 신다고 하니까 좀 황당했던 거죠. 근데 어쨌든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게 또 빌미가 돼요. 그래서 저는 뭐 마이클 버리 때문에 빠졌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마이클 버리도 아시겠지만 2008년도에 그 옛날 영화에도 나와 있죠. 네. 공매도 쳤다고 빠진 게 아니라 거의 망할 뻔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금융이 터져가지고 서브프라임.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돈 번 거지. 사실 그 과정을 보면 거의 철저하게 실패했었어요. 그 중간중간 과정은 완전히 잘못 봐서. 그렇기 때문에 마이클 버리가 이렇게 공매도로 우리가 성공한 것만 기억하지 그 과정 자체는 되게 별로 또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그냥 이슈가 된 것뿐이다. 저는 근본적인 원인은 팔란티어는 잘못이 없어요. 네, 여전히 잘하고 있어요. 아니 숫자가 뭐 미진한 것도 그죠? 아니고 네. 그러니까 팔란티어 CEO는 억울하겠죠 지금은. 왜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왜 다 나만 갖고 그러냐 이럴 수 있는데 잘못한 게 아니라 사실 주가가 많이 오른 게 잘못이라면 잘못이고 그동안 거기다가 아까 신용 경색이 좀 발생하고 그러니까 이제 돈 빼고 싶잖아요. 그래서 판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제일 좀 물음표가 자꾸 던져지는 게 그런 거죠. 팔란티어도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네. 그랬는데 8%를 마이너스를 만들고 AMD도 실적 잘 나왔는데 또 마이너스 맞아요. 만들고 예. 이게 도대체 뭐냐.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뭐 팩트셋이나 이런 데서도 실적 발표가 되는데 굉장히 다 예상보다 다 잘 나오고 네. 있다. 이런 레포트가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주가들이 실적 잘 나오는데 빠지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거예요. 결국 미국 증시가 오르는 거는 이런 기업들의 실적은 다 잘 나오는 건 기본이에요. 안 나오면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미 주가들이 거의 반영을 다 선반영해서 했으니까. 올라왔고 또 한 가지가 유동성도 엄청 좋았잖아요. 여기 이제 연준까지 금리 인하죠. 양적 긴축 끝낸다 그러죠. 그다음 미국 정부가 돈 엄청 정부 지출 많이 했잖아요. 이런 것들. 이게 어우러지면서 이제 같이 가는 그림이 나왔고 또 AI는 뭐 미국이 주도를 하니까 여기에 이제 내러티브까지 다 합쳐져 가지고 주가가 이제 엄청 올랐는데 이게 실적이 그럼 좋다고 해서 계속 오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유동성이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약간 이게 막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논리가 안 맞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실적이 나와도 지금 시장 참가자들은 눈높이는 이미 높은데 뭐 실적 좋은 거는 그건 큰 문제 아니다 이제는. 뭐 그거는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걸로 더 올리긴 좀 어려운 상태에서 이게 유동성에 약간 뭔가 상처가 생기니까 빌미로 해서 파는 거 아닌가. 그래서 주가가 고평가됐다고 빠지진 않아요. 뭔가 이유는 있어야 돼요. 빠지려면. 그 이유를 이번에 어쨌든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지금 이게 누적되면서 이 이슈가 지금 계속해서 증시를 좀 압박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보는 뉴스 중에 많이 보이는 게 자꾸 이제 고용, 해고 이 네. 뉴스가 너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드디어 AI발 해고가 시작된 거냐. 그러면 이제 실업률 높아지고 이러면 이제 경기 둔화 나오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연준은 금리를 내릴 거다. 이 스토리로 계속 가려고 하고 있는데 반대편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하면서 뭐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쪽 양쪽 중에는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근데 이게 진짜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이슈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도 고용 문제가 좀 있으니까 실제 해고도 지금 아마존이 엄청 해고했잖아요. 그게 AI 때문이냐? 사실 AI 때문인지 아닌지 명확하진 않아요. 그쵸. 일부 기업들은 AI랑 별개로 하기도 하고. 근데 그건 분명해요. AI가 영향을 주는 건 맞아요. 당연히 그건 주겠죠. 그게 일부 주고 있고. 근데 이제 AI로 영향 주는 거는 저는 악재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만큼 생산성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AI랑 무관하게 기업들이 줄이는 건 지금 미국 경기에 별로 안 좋아요. 생각보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AI는 너무 좋은데 온도차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지방은행도 괜히 그게 리스크가 터진 게 아니라 이 중고차 대출하는 회사가 갑자기 파산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취약계층이 되게 힘들거든요. 양극화. 근데 이거는 또 강세론으로 생각하면 호재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이 안 좋으면 금리를 내려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AI는 더 유동성 때문에 더 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증시에 이건 악재가 아닌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게 악재가 되려면 금리를 못 낮추는 환경, 인플레가 발생해야 돼요. 근데 그게 터지면 이제 못 가는 거죠, 증시는. 왜 금리 인하 못 하니까. 그래서 이제 좀 최근에 걱정되는 거는 이제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변압기 단가 엄청 올라간 거 아시죠? 미국에 수출할 때. 공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공급이 안 돼요. 가격이 튑니다. 근데 이런 게 만약에 물가에 반영되기 시작하면 이제 인플레가 예상보다 높으면 이 금리 인상해 버릴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혹시라도. 그래서 지금 저는 제일 걱정된 게 그거예요. 지금 많은 그 미국의 빅테크 CEO들 똑같이 얘기합니다. 전기가 없다. 전기 부족하다. 전기 부족한 건 되게 섬찟한 문제예요. 이게 공급 안 되면 단가 오르죠. 인플레 발생하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도 못 만들어요. 사실상 만들면 뭐합니까? 전기가 없는데.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는 좀 전력 공급. 이걸로 인한 혹시 인플레가 혹시 발생하면 이 조정은 훨씬 길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 생각보다. 근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생각은 안 하지만 요거는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어서 그 점은 조금 우리가 계속 확인은 좀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전력 문제도 좀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장 특징주부터 뉴욕 증시 이슈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 증시에서 가장 주목받은 섹터 혹은 테마부터 정리해 볼 텐데요. 오늘 대형주 중심의 차익 실현이 이어지면서 증시가 조정 움직임을 보인 가운데 경기 방어주 중 하나인 제약 바이오 관련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시장에서는 순환매 흐름에 따라 자금이 이동한 결과로 분석되기도 하는데요. 관련주 중에서는 먼저 툴젠이 14.54% 오르면서 64,600원에 마감했고요. 한올 바이오파마가 7.38% 오르면서 44,400원, 경남제약은 오늘 상한가 기록했고요. 그린생명과학과 신테카 바이오가 각각 8%, 14%대 오름세 보이면서 일부 관련주들이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향후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면서 내년 3월이 분기점이 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남부 경협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먼저 코데즈 컴바인이 12.92% 오르면서 22,840원에 마감했고요. 좋은 사람들이 6.36% 오르면서 1,640원, 형지 엘리트가 오늘 3.1% 올랐고 인디에프와 아난티가 각각 4%, 2%대 오름세 보이면서 일부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종목에 대한 이슈와 투자 의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커져가는 AI 버블론에도 AMD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AMD의 분기 실적과 함께 앞으로의 전망까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발표한 실적을 보면 3분기 매출은 92억 5천만 달러, 조정 주당 순이익이 1달러 20센트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 매출은 전년 대비 22% 증가했고 서버용 고성능 중앙 처리 장치인 5세대 에픽 프로세서와 또 인공지능 학습과 연산에 특화된 MI350 시리즈 GPU 수요가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또 개인용 PC와 게임용 반도체 부문의 매출도 전년 대비 73% 급증했는데요. AMD는 4분기 매출을 96억 달러 전후로 예상했고 확장되는 AI와 컴퓨팅 사업 매출이 수익 성장을 계속 이끌 걸로 전망했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은 AMD와 엔비디아 그리고 인텔 이렇게 3강 체제로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그중에서 엔비디아가 AI 가속기 시장의 80%를 차지하면서 절대 강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자체 소프트웨어 쿠다를 앞세워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 실적에서 데이터 센터 매출은 전년 대비 약 56% 늘어났는데요. 이러한 절대 강자를 AMD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실적을 견인한 MI350과 또 내년에 출시가 예상되는 MI400으로 AI 훈련과 추론 시장 공략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또 메모리 용량이 큰 MI300X는 대형 AI 모델 훈련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텔은 가우디 AI 칩으로 가격 경쟁력을 내세웠는데요. 엔비디아 제품보다 최대 50% 저렴해서 비용을 중시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한편 AMD는 대형 기술 기업들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지난달에는 오픈 AI의 수년간 수십만 개의 AI 칩, 특히 내년에 출시 예정인 MI450 시리즈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AMD는 이번 거래를 통해 연간 수십억 달러, 향후 4년간 1,000억 달러 이상의 추가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오픈 AI는 이를 기반으로 1기가와트 규모의 AI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고 AMD 지분의 최대 10%를 주당 1센트에 살 수 있는 워런트도 받게 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협약을 AMD의 기술력 검증으로 평가하면서 엔비디아 중심의 AI 반도체 시장에 새로운 균형이 생길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최근 AMD가 주요 빅테크 기업들과의 협력을 확대하면서 여전히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AMD의 AI 칩이 오라클 클라우드와 메타의 AI 인프라에 적용되면서 AMD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시킬 걸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경쟁사인 엔비디아가 여전히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AMD가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하면서 AI 반도체 시장의 2강 구도를 형성할 가능성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실적을 발표한 AMD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앞으로의 뉴욕 증시 투자 전략 세우는 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였습니다. 최근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안한 시장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결정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시장의 불안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집값은 쉽게 안정되지 않고요. 네, 갖가지 부동산 대책에도 오히려 집값 안정은커녕 서울로의 쏠림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의 김인만 소장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간이 너무 빠릅니다. 11호 부동산 대책 나온 게 조금 있으면 이제 한 달이 되는데요. 네네. 이 사이에 부동산 시장에 좀 변화가 있었을까요? 변화는 일단 11호 대책 발표되고 이제 한 달 정도 되고 있는데 일단 대책 발표되고 나온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게 되면 오히려 집값이 올랐다는 통계도 살짝 나왔는데 그거는 5일장이라고 하죠. 토지거래가구역이 10월 20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이 5일 동안은 전세를 끼고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기 때문에 뒤늦게 이제 막차를 타자는 분들이 몰려들면서 높은 수치가 나왔고요. 서울 평균이 0.5% 나왔는데 10월 4주차 통계를 보게 되면 0.23%로 상승률은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정을 찾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강력한 대책이죠. 서울 전역과 경기도 전역을 규제 지역과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렇게 하향 안정 흐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서울 전체를 본다면 아마
12월 올해 말까지는 아마 0.05% 이 정도 수준까지는 내려올 것 같고요. 거래량도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에 거래가 늘어나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다 틀어막았기 때문에 올해 거래가 많았던 달이 3월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풀고 묻고 했을 때 6월에 6.27 대책 발표되기 전에요. 그리고 9월, 10월에 거래량이 많았는데 11월, 12월 거래량은 아마 다시 4천 건대 정도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정은 찾고 있는데 이 안정이 불안정한 안정이라는 게 이제 중요하죠. 지속 가능하게 이렇게 좀 안정을 유지하면 안정화가. 좋겠는데 일단 급한 불, 뭐 주식시장으로 따지면 사이드카 발동을 해서 급한 불은 껐습니다만 구조적인 문제, 뭐 수급 문제라든지 공급 부족 문제, 유동성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고 특히 똘똘한 세해 현상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안정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결국은 서울 전체를 묶긴 했지만 그 이후에도 결국 양극화는 계속된다. 바뀌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저렇게 꽉 다 묶어놓은 이유가 실제로 영향이 별로 없었다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한 걸까요? 역설적으로 일단 풍선 효과를 차단하겠다. 이게 네. 학습 효과에서 기인을 하는데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규제를 보게 되면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1단계 규제를 하고 그래도 집값이 올라가면 2단계 토지거래가구역, 아니 투기과열지구 하고 그래도 올라가게 되면 토지거래가구역 묶어버릴 거야. 전세 끼고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할 거야. 지역도 핀셋 규제라고 하죠. 강남구, 뭐 송파구 규제를 했는데 주변 지역이 올라가게 되면 마포, 성동 규제하고 서대문도 규제하고 동대문도 규제하고 그러다 보니 전국으로 다 퍼지더라. 그러면 이번에는 불을 한 번에 다 꺼버려야겠다라고 해서 규제도 다 한 번에 쏟아붓고요. 지역도 서울 전역을 다 묶었습니다. 경기도 12곳 포함인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묶으면 이제 안정이 돼야 되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또 하늘이 무너지면 또 솟아날 구멍을 찾잖아요.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은 책상에서 열심히 만들었는데 또 집을 사고 팔아야 되는 분들은 또 머리를 생각하고 방법을 찾는데 현장의 반응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강남 같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거래량이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강남은 원래 규제 지역이었습니다. 2017년 파리 대책 때부터 8년 동안 규제 지역에 묶여 있었고요. 2020년부터 장삼대청 토지거래가구역 묶여 있다가 올 3월에 전체가 다 묶였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우리가 유리해졌다라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발목이 잡혀 있었는데 다른 친구들은 자유롭게 뛰어다니다가 이제 같이 발목이 잡히다 보니까 조건이 똑같아졌네? 돈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한테 와라는 입장이니까 강남의 아파트를 사시려는 분들은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노도강이나 이런 지역들 갑자기 규제가 묶인 지역들은 거래량이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오히려 고가 아파트 시장이 오히려 거래가 되고 있는 이상한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제가 동탄 신도시를 다녀왔는데 동탄 신도시는 규제 지역에서 빠졌습니다. 광교 신도시까지 규제로 묶이고요. 동탄 신도시는 빠지다 보니까 투자 수요들이 또 몰려들면서 한 뭐 11억, 12억 하던 아파트들이 1, 2억 정도 또 호가도 오르고 거래량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마음속에는 야, 이러다가 우리도 또 규제될 거야. 규제되기 전에 빨리 사야 돼라는 심리가 작동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재밌는 현상은 규제 지역들 중에서 의왕시도 규제 지역에 묶였거든요. 묶였는데 의왕시에 뭐 13억, 14억대 아파트들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거래가 되냐 보니까 이번 규제에서 15억 커트라인이 있었거든요. 25억 넘어가게 되면 대출 한도가 6억에서 2억으로 줄어들고요. 15억에서 25억 사이는 6억에서 4억으로 줄어듭니다. 15억 아래 구간을 들어가야 최대 대출 한도가 6억이 나오기 때문에 15억 아래 아파트를 찾는 또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규제 지역 안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한 대책이 나왔는데 현장의 반응은 지역마다 굉장히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걸 이제 종합하면 이제 결국에는 정말 똘똘한 한 채 그것만 찾아가겠다 이런 흐름으로 볼 수 있는 거네요. 결국에는 똘똘한 채 현상이 사라지지는 않을 거고요. 이 현상을 쉽게 생각한다면 저는 생존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존권. 그냥 돈 좀 벌려고 똘똘한 채로 가겠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저성장으로 들어갔고 장기 침체 우려도 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 같은 경우는 좋은 양질의 일자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방 같은 경우는 인구 소멸에 또 일자리도 없고 자산 격차도 벌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위기감을 가집니다. 지금처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 1년 동안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요. 저는 열심히 돈을 모아서 이제 현금을 5억, 10억 정도 이제 준비를 합니다. 나 열심히 살았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변의 친구들을 보니까 삼성전자 주식 가지고 있는 친구는 5만 원에서 맨날 울다가 최근에 10만 원이랍니다.
굉장히 얼굴빛이 좋아졌어요. 오늘은 잠깐 조정이 됐습니다만 주식도 그렇고 코인 산 친구들은 또 돈 많이 벌었다고 하고 금 산 친구들도 한동안 안 오르다가 최근 한 2년 동안 금값이 또 많이 올랐습니다. 집값도 올랐습니다. 아, 나 혼자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 두려운 마음. 상대적인 박탈감. 상대적인 박탈감. 나도 집 사자. 또 집 하나 가진 사람들은 또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게 되죠. 내 친구는 같은 집을 샀는데 나는 마포에 집을 샀고 내 친구는 강남에 집 샀는데 강남 집값이 더 올라가더라. 나도 강남으로 가야겠다. 수원 집 가진 사람들은 나도 분당으로 가야겠다. 이런 여러 가지 심리들이 작동이 되면서 한마디로 좀 불안한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불안 심리를 더 자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불안 심리가 사라지지 않는 한 양극화 현상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다른 얘기긴 한 똘똘한 한 채가 네. 제가 자꾸 의심이 드는 게 똘똘한 한 채가 나온 다음에 집값이 과연 빠졌는가 생각해보면 똘똘한 한 채가 나와서 집값이 더 오른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갑자기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거는? 집값이 떨어지진 않았죠. 똘똘한 지역들은 더 올랐고요. 그러니까 똘똘하지 않는 지역들은 오히려 또 약세를 보여주고 그럼 있는데 똘똘한 한 채를 안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똘똘한 채를 안 했더라면 이게 똘똘한 채의 원인이 다주택자 규제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렇죠. 주택을 많이 가지게 되면 불이익을 당하거든요. 세금적으로. 그러면 지방에 뭐 한 3억짜리 세 채를 가지신 분보다 30억 아파트 하나 가지신 분이 세제 부담이 더 적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를 가지게 되는데 그럼 우리 마음이 똑같잖아요. 인천에 한 채, 서울에 한 채, 지방에 한 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전 같으면 그냥 내버려 두고 알아서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안 되겠어. 두 채를 팔고 한 채를 가게 되고 이 한 채도 마음에 안 든다면 세 채를 팔고 똘똘한 한 채를 가기 때문에 주거 인프라가 좋고 교육이나 역세권 모든 게 다 좋은 핵심 지역들 소위 말해서 서울의 한강벨트 지역들 또 경부벨트 과천이나 판교 분당 같은 지역들은 수요가 몰리면서 천정부지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나머지 지역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예전처럼 상승장으로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결국에는 전국이 다 올랐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상승장은 아닌데 불안하니까 똘똘한 한 채로 몰려들면서 올라가는 곳들만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지역 불균형을 만든 정책 아니냐 이거죠. 오히려 그러면 오히려 풀어버리는 게 지역 균형 발전인데 지역 불균형 정책이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요. 여권 내에서도 다주택자 규제를 이제 폐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정말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정말 투기였는가에 대한 지금 고찰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정책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두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해서 똘똘한 채 현상이 만들어졌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잡으려는 고가 아파트 시장은 더 올라가더라라는 역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다시 근본적인 원인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다주택자 규제는 폐지가 될 것 같고요. 대신 주택 수를 합쳐서 그냥 가액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3억짜리 세 채보다 3억짜리 세 채면 9억, 30억 아파트 하나면 30억 아파트가 세금을 더 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내가 거주하는 1주택에 대해서는 또 세제 혜택을 좀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코너 오프닝에서도 나왔었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현행 유지, 요것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공시가격이 이제 굉장히 민감한 이유가 우리 세금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세금뿐만 아니라 공시가격은 의료보험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요. 한 67개 정도 되는 행정제도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제일 민감한 게 이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특히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핫 이슈인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올라가면서 이제 또 어려움을 당했던 분들도 있는데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는 요인은 첫 번째는 공시가격입니다. 공시가격은 집값의 70% 정도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할인율 같은 겁니다. 60에서 100%까지 적용이 되는데 현재는 60%까지 적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세율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세 가지를 다 올렸죠. 세율도 올리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올리고 공시가격도 올렸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고요. 이제 이슈가 공시가격입니다. 공시가격을 올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공시가격이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공시가격 현실화라고 해서 왜 시세 대비 공시가격을 60, 70%로 하느냐. 집값과 비슷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10년에 걸쳐서 90%를 올리겠다. 한마디로 집값 상승분 플러스 현실화율 더 올리겠다라는 게 이제 현실화율인데 그러다 보니까 세금 부담이 너무 커졌고요. 이번에도 내년에 똑같이 윤석열 정부처럼 69%로 동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 부담은 내년에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많이 올랐기 올라서.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건 뭐 지극히 정상인데 올랐는 지역들만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반포자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올해 1,200만 원 정도 냈다면 내년에 아마 1,80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저는 불만이 없을 것 같아요. 왜? 내 집값이 올라서 600만 원 더 내는 거에 대해서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결국에는 자기 집값이 올라간 지역들은 이 정도 한 30에서 40% 정도는 세부담은 내년에 늘어날 수 있겠다 정도는 마음의 각오를 하시고요. 혹시라도 이 뉴스를 보면서 우리 집도 오르는 거 아니야 라고 한다면 우리 집값이 오르지 않았다면 내년에 세금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가다듬어야겠네. 안 올랐다고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보유세가 좀 올라가면 우리 집값도 올라갔구나라고 좀 즐거운 마음으로 좀 세금을 근데 이제 내주시면 그러다 보니까 좋지 이제 않을까. 지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가 경매 시장까지 연동이 돼 있다고 하는데 경매 네. 시장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건가요? 최근에 경매 시장이 완전히 핫합니다. 틈새 시장으로 이제 곽강을 받고 있는데 일단 뭐 경매라는 게 실거래 가격보다 이제 낮은 가격에 사고 싶은데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보통 급매물이라고 하잖아요. 부동산에 방문하셔서 급매물 좀 주세요라고 하면 아마 부동산 사장님이 눈을 껌뻑껌뻑 될 겁니다. 금매가 있어야 주지. 지금 금매가 어디 있어? 지금 호가가 다 올랐는데 금매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경매입니다. 감정 가격인데 경매는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이전에 발생했던 문제 때문에 지금 경매가 나오기 때문에 경매의 감정 가격은 6, 8개월 전이라는 얘기예요. 그 사이에 우리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특히 수도권 지역들. 한강벨트 지역들은. 그러니까 감정 가격보다 돈을 더 지불하더라도 시세보다는 유리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들어가고 또 하나는 토지거래가구역으로 서울 전역이 지정이 됐는데 경매는 전세를 끼고 낙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토지거래가구역이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경매 낙찰 받아서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래요. 내가 들어가야 되니까 나가세요라고 하면 세입자가 위험해지니까 경매는 예외적으로 봐줍니다. 대출도 나옵니다. 왜 대출이 안 나오면 경매 낙찰받는 사람이 없으면 세입자가 돈 받으려고 경매로 넘겼는데 낙찰자가 없으면 전세금을 못 받게 되니까 여러 가지 이런 피할 수 있는 이런 혜택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경매 시장에 많은 분들이 노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부동산 공부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밤 미증 씨 좀 회복이 될까요? 오늘 회복이 안 되면 심각합니다. 네, 음봉 3개 나오면 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상승하는지 안 하는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좀 회복을 해줬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보겠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머니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에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